경북 지역을 집어삼킨 대형 산불의 주불이 8일 만에 잡혔습니다. 지리산을 위협하는 경남 산청 산불도 진화율 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이민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이 대통령 몫이었던 두 사람의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해 수호의 날에 처음 참석하며 외환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외교부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에 따른 북한 정세와 주변국 반응 등이 담긴 38만여 쪽 분량의 1994년 외교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역시 하늘이 도와야 하는가 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경북 지역 대형 산불, 일주일 만인 오늘 주불 진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에게 고작 싶었던 그 1-2mm의 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산불은 최초 발화지에서 80km 떨어진 동해안 영덕까지 피해를 입히며 149시간 이상 타올랐고 축구장 6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를 잿더미로 바꿔놨죠. 일단 경북 영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이재호 기자, 우리 소방대원들 진짜 고생했는데 다행입니다. 산불이 잡혔다고요? 네, 오늘 오후 큰 불길은 다 잡았다고 공식 발표한 이 경북 영덕군 군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산자락은 보시는 것처럼 새카맣게 탄 재가 산 전체를 덮고 있는데요. 이 다행히 적은 양이지만 이 단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재는 물론 땅 속까지 축축하게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 뒤로 보시면 영덕군청이 소재한 시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다행히 자칫했으면 화마가 학교와 아파트까지 번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천근 같은 단비가 이곳에는 오후 내내 이어졌는데요.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화재 진화 작업에 큰 도움을 주면서 산림당국은 오후 2시 반쯤 영덕군 주불 진화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5시부로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지역의 모든 주불이 진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번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예,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발화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우선 인명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번 산불로 사망한 피해자는 경북에서 24명, 경남에서 4명으로 모두 28명입니다. 중상자는 9명, 경상자도 28명 발생했는데요. 피해 산림 면적은 총 48,000헥타르로 늘었는데 서울 면적의 무려 80%에 달합니다. 주택과 공장 등 3,400여 개도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도 상당한데요. 이 정부는 이들 지역 모두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습도가 높아진 오늘이 진화 작업의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산불 진화에 만전을 기했는데요. 이런 총력전에 다행히 날씨까지 도움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산 방향이 예측 불가능한 강풍이 언제 어떻게 불어올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영덕군에서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아찔한 상황도 빚어졌지만 찔끔의 이 비로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됐습니다. 무엇보다 연무가 잦아들면서 진화 헬기를 운영할 수 있었고 덕분에 진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었죠. 이번엔 산불 8일째인 경남 산청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심동욱 기자, 아직 남은 불길이 지리산 천왕봉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고요? 네, 산불 진화가 진행 중인 경남 산청군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지리산 곳곳에서는 아직도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해가 저물기 직전까지 소방헬기도 불길을 잡으려고 온종일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그제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불길은 가장 높은 천왕봉 근처 4.5km 지점까지 근접했고 산불 영향구역은 1,830헥타르로 추정됩니다. 100% 다 탔어요. 완전히 그냥 우리 남편은 지갑 타러 못 가나고 그냥 몸만 나왔어. 경찰하고 옆에서 양주스 뭐 이래 나가자고 그래가 사람 살아야 된다고 나가야 돼. 산림당국은 헬기 43대와 소방차 등 장비 234대, 인력 1,500여 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 덕분에 습도는 높아졌지만 오후에는 초속 7m의 강한 북동풍이 불며 진화율이 소폭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경남 산청 산불의 진화율은 94%, 남은 화선은 4km로 추정됩니다. 지리산의 험한 산세와 강한 바람이 남은 불길을 잡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지리산 권역의 난류와 돌풍에 대비해 안전을 우선으로 진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울산 울주 산불은 천금 같은 이 단비 덕분에 엿새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비가 내리자 곳곳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고 불을 피해 대피했던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방송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았던 가랑비가 점점 굵은 빗줄기로 변합니다. 해가 지고 헬기도 뜨지 못하는 저녁에 그야말로 천금 같은 단비입니다. 주민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만시를 불렀죠. 만시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비가. 나 그렇게 비가 고마운 비인 줄 몰랐어요. 꺼졌다 살아났다를 반복했던 울주 산불이 엿새째 만인 어제 저녁 8시 40분 모두 잡혔습니다. 꼬박 128시간 만입니다. 비가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 3mm든 5mm는 비를 전국에 뿌리려 그러면 헬기가 몇 번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그 불이. 엄청난 양이죠. 산불을 피해 이곳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생활했던 주민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피소를 철거하는 봉사자들도 기쁘기만 합니다. 경남과 경북 지역에 있는 산불도 하루빨리 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이 난 곳에서 직선거리로 2km 떨어진 부산 장안사도 이제야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방연포로 싸매뒀던 불상과 탱화를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고 박물관으로 옮긴 유물도 다시 가져올 예정입니다. 울주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1,300개 면적의 살림을 잃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젯밤에 아주 조금이라도 비가 온 곳은 어디였을까요?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됐고 아직도 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황지영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주요 지역은 경북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로 경북과 울산 지역은 진화가 100% 완료됐습니다. 경북 지역은 산림청 위성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지역이 불길이 이미 지난 곳인데요. 이 광범위한 면적이 어제 서울의 50% 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서울 면적의 80%까지로 늘었습니다. 비가 울산뿐만 아니라 경북 진화에도 도움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영양군에 3mm, 영덕군에 2mm, 의성군에 1.5mm의 비가 왔는데요. 그 사이 진화율은 16%포인트, 영덕이 10%포인트, 의성이 3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안동은 비가 1mm가 왔는데 1mm가 적어 보여도 오늘 새벽 안동 지역 CCTV 영상을 보시면 20분 정도가 지나니까 불길이 잦아드는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밤새 진화 작업을 한 소방관의 공이 가장 큽니다만 산림청은 밤사이 내린 비로 연기, 먼지가 가라앉아 시야 확보가 유리해졌고 기온이 다른 날보다 낮아진 점이 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나는 곳이 조금 남은 곳 경남 산청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부분 지역이 노란색으로 진화 완료가 됐는데 이 지리산 국립공원 근처가 일부 빨간색 불이 나고 있는 곳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덕산사 쪽으로 불이 일부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이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산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이재민들의 대피 생활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이죠.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쪽잠을 자는 등 당장 먹고 자는 것도 불편하지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사실에 심리적 충격이 더 큽니다. 추성남 기자가 희망을 잃어버린 대피소를 둘러봤습니다. 넓은 바닥에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재민 대부분은 갑작스런 화마에 옷까지만 몇 개 챙겨 대피했습니다.
핸디하고 난냉하고 좀 있었으면 싶었다. 가리 입어보고 싶어도 가리 입을 게 있어야 가리 입든다 하죠. 이곳에서는 씻는 일도 큰일입니다. 전혀 못 씻고 진짜 맨날 며칠 저겠는데 어제 사후장을 겨우 알아갖고 그냥 어제 처음 머리를 감고 저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세수밖에 못했어요. 갑자기 날도 추워졌지만 바닥에 방한 매트를 깔아놓은 게 전부입니다. 마음 놓고 누워 있을 수도 옷을 갈아입기도 어렵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뭐 이래 가리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옷도 마음대로 못 갈아입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경북에서만 6천여 명.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갈 건 뭐 없지 뭐 처먹집이라도 쳐놔야 거 가서 농사를 짓지요. 농사를 져야 먹고 사지. 계속된 대피소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이재민들은 불편한 오늘보다 막막한 내일이 더 무섭다고 호소합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일단 몸은 피했지만 불이 완전히 꺼진 뒤엔 그 뒤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귀촌을 한 분들도 꽤 있는데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린 집 앞에서 이재민들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보금자리 앞에서 주민 박연화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재 도구는 건질 엄두조차 안 납니다. 맞아. 눈물밖에 안 나요. 60가구 남짓이 사는 이 마을에선 멀리 산에서 날아온 불씨에 마치 포탄이 떨어진 것처럼 집들이 불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람이 살았던 집은 화염에 휩싸이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붕과 담장이 주저앉아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2km 떨어진 다른 마을은 피해가 더 컸습니다. 당분간이야 마을회관에서 지낸다지만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생년체험이에요. 오니까 뭐 가져 나갈 게 뭐 하나 없어. 옷 한 게 하나 없어. 옷 하나. 꿈을 안고 만든 귀촌 마을은 25가구 가운데 19가구가 화마에 뼈대만 남았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을 좀 살리고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게 지금 중단된 거죠.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산불에 어민들까지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초속 27m의 불바람은 산과 들은 물론이고 해안가 어촌 마을까지 모조리 집어삼켰거든요. 양식장에 있던 광어 수십만 마리는 떼죽음을 당했고 과수원 사과나무도 화마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농민은 물론 어민들까지 집도 일터도 모두 다 잃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양식장 지붕이 모두 불에 타 잿빛 하늘이 그대로 보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광어 40만 마리를 기르던 곳입니다. 수조 안에는 죽은 치어를 건져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불이 양식장을 덮치면서 절반 이상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물고기를 기른 지 45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죽었는 거를 빨리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붓고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이게 화재가 심하게 나가지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청송 사과지만 당분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앞까지 산불이 번진 과수원입니다. 나무들이 열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 나무를 다시 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꽃이 열려야 할 꽃눈이 화상을 입어 이제 당분간 꽃이 피지도 열매가 열리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전부 다 타버렸잖아요. 5년 키운 나무를 또 베내고 다시 또 5년 키워야 되니까 한 10년은 허송세월 보낸다 봐야지요. 살아서 불구덩이를 빠져나온 기쁨도 잠시, 순식간에 폐허로 변한 과수원과 양식장에 다시 희망을 키우는 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이제 남은 곳은 경남 산청입니다. 지리산으로 번진 산불은 천년고찰 덕산사마저 위협하고 있고 사찰은 언제 덮칠지 모르는 화염을 피해 돌 붙여도 대피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덕산사 정문에 자리를 잡은 소방차가 쉴 새 없이 소방수를 뿌립니다. 입구 지붕과 나무까지도 충분히 물을 적셔주는데 혹시 날아들지 모르는 불씨 때문입니다. 덕산사 뒤쪽에 이미 연기랑 불길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찰은 다 목조 건물이니까 불이 잘 붙으니까 예방차. 절 안으로 들어가자 하얀 방염포를 씌운 돌탑이 보입니다. 신라 무효랑 657년에 처음 세워져 보물로 지정된 덕산사 3층 석탑입니다. 이 방염포는 불길이 얼마 붙어도 500에서 700도의 열기는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웅전에 있어야 할 국보, 석조, 비로자나불 자상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찰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잠시 몸을 피한 겁니다. 새 대웅전도 완공이 코앞인데 주지스님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제 31일 날 저희들이 이제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본 법당에 이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차질이 있을지 어쩔지. 스님과 불자들은 산불이 빨리 잡혀 문화유산이 상하지 않기를 빌고 또 빌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산불은 공기도 오염을 시키죠.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선 미세먼지 때문에 눈을 뜨기도 어렵습니다. 외진곳 주민들은 부족한 마스크를 며칠씩 쓰다 보니 마스크가 새까매졌고 읍내는 아쉬운 대로 마스크를 2개씩 쓰고 다니는 주민도 있었죠. 산불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호흡기에 들어가면 천식 등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의성과 안동, 영덕. 어제만 해도 회색빛 하늘에 햇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심한 곳은 분진과 연기 냄새로 방진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얼마 없는 마스크를 아껴 쓰느라 타버린 집처럼 마스크도 새까매진 주민. 숨쉬기 더 불편하지. 점치고 있었죠. 사람은 없고 뭐 전부 다. 읍내 할머니도 불편하긴 마찬가지. 이게 2개 찍어 다니잖아. 냄새 나고 막 들어가. 어제 경북 안동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537 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 기준의 7.2배 수준이었고 인근 청송도 557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분지 지형이라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탓입니다. 불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못 움직일 정도로 거의 100개 단위로 사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문해도 부족할 정도로. 산불 연기는 일반 대기 오염보다 독성이 강해 건강에 더 치명적입니다. 소나무 송지는 불을 더 잘 타게 하고 분진과 유해 물질이 가득 나옵니다. 굉장히 유해한 물질도 분진뿐만 아니라 타르 같은 것도 엄청나게 나올 거고요. 천식 같은 악화도 충분히 일으킬 수가 있어요. 당장은 괜찮지만 병원에 가보셔야 되거든요. 비가 내리면서 경북 산불은 진화됐지만 이미 독성 가득한 분진을 마신 주민들은 질환이 우려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의성 산불의 최초 신고자는 50대 성묘객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성묘객의 딸이었습니다. 신고를 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어려서인지 산불이 났다는 말 외에 위치가 어디냐 등을 묻는 소방당국의 질문엔 답을 못했죠. 발생 위치와 현장 상황은 성묘객인 아빠가 전화를 받고 나서야 전달돼 1분 1초가 아쉬운 귀중한 시간이 낭비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11시 24분 14초입니다. 산불이 났다고 말문을 연 성묘객의 딸은 아빠와 왔는데 불이 나서 산소가 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빨리 와주세요라고 재촉하지만 위치를 묻는 질문엔 모르겠다는 대답을 반복합니다. 밑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한테 전화 좀 해도 괜찮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할아버지 산소가 타고 있다고 답합니다. 이렇게 1분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50대 성묘객이 여보세요라며 전화를 받습니다. 안평면 박곡리라는 산불 발생 주소는 그 직후에 소방당국에 전달됩니다. 50대 성묘객은 차량으로 진입을 못하는 곳인데 불이 산을 타고 올라간다며 헬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보는 총 3분 길이에 통화 녹취 후반쯤 가서야 나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 신고와 상황 설명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경위 파악이 필요합니다. 최초 신고 시각 경북 의성군엔
최대 순간 풍속이 초당 3.7m였다가 오후 3시 50분쯤 초당 17m로 급격히 강해졌습니다. 그나마 성묘객의 딸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방 당국의 인지 시점은 더욱 지체되고 화재 원인을 밝히는데도 행정력이 낭비될 뻔했습니다. 의성군은 오늘 50대 성묘객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번 달 31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최악의 산불까지도 정치권에선 공방거리입니다.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해 산불 대응을 제대로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여당 발언이 발단이 됐죠. 민주당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4조 8천억 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6천억에 불과하다고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가 4조 8천억 원이 넘는다며 예산 삭감 책임론을 띄운 여당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 하면서 장난하고 싶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대표 발언 직후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나서 예비비와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재난재해 대책비 등 4.8조 규모의 예산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MBN에 대통령 순방 등의 예비비를 전용했던 정부 여당이 예비비를 마치 재난에 못 쓰는 것처럼 정쟁화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 예산 예비비 삭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터리 숫자 노름을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1.2조를 고교 무상교육 등으로만 쓸 수 있게 해 사용 가능한 예비비는 4천억 수준이고 이와 별도인 재난재해비 역시 지난해 재해복구 비용 등을 제외하면 가용 예산이 2천억 원에 그친다며 민주당의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어 즉시 사용 가능한 6천억 원을 산불 피해 지원에 바로 집행하도록 하고 추경을 통해 2조 원의 추가 예비비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도 여야는 추가 논평 등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재반박했는데 국가적 재앙이 된 산불 사태에서도 국회 차원의 실질적 지원보단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내부 상황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얘기부터 일부 재판관이 기일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2명의 재판관 임기 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말입니다. 헌재가 선고일을 계속 늦추고 있는 이유는 뭔지 박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의 변론을 너무 서둘러 종결한 게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평의 단계에서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절차적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인용돼 기각 의견이 5대3으로 갈린 채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탄핵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향후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선고를 하고 싶어도 향후 있을 후폭풍 때문에 선고를 못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일각에선 헌재가 이미 결론은 내놓은 상태지만 선고일자를 뒤로 늦추려는 일부 재판관이 있어 아직 평의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2명의 재판관 퇴임 시점인 4월 18일을 넘기면 6인 체제가 돼 헌재가 내릴 결론의 정당성이 더 약화되는 만큼 헌재가 18일 전에는 선고일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론 분열과 국정 공백이 기약 없이 길어지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는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최대한 늦추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선고가 지연됐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 걸까요? 이젠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선고를 하라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선고 지연은 곧 탄핵 기각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 밖으로 더 지연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신속한 선고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심리가 진행되는 건 탄핵 기각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8대0으로 맞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조작한다거나 내부적으로 그것을 몰아간다거나 한다면 결코 온당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헌재의 선고 지연이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만일 탄핵 인용으로 의견이 통일됐다면 선고는 벌써 나왔을 것이라며 단 1초라도 선고를 미루는 것 자체가 국론 분열과 국정 공백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탄핵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끌어온 선고 지연은 결국 탄핵 기각을 의미한다는 친윤계 등 탄핵 반대파의 주장이 당내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지도부 역시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당내 탄핵 기각을 예상하는 의원들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헌재가 문영배, 이미선 2명의 재판관의 퇴임일인 다음 달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이죠. 여권에선 대통령 몫의 이 두 재판관 후임자를 빨리 지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명이 늦어져서 혹시 만약에라도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서 후임자가 지명될 테니까요.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의 퇴임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하여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였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은 다음 달 18일로 이미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 몫의 후임자를 물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시기상으론 벌써 인사검증까지 마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의 믿을만한 법조인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직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여권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한 논의는 있을 시기로 안 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탄핵 선고를 미루다 퇴임한다면 여권이 보수 성향 재판관 지명을 시도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보수 성향의 헌재 구성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지명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의 지루한 공방이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민주당 안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는 강경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모레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재탄핵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헌재의 탄핵 선고가 계속 늦춰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초강수를 뒀습니다.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바로 재탄핵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이 계속 미뤄지면 다른 국무위원도 줄줄이 탄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회견 직후에는 추가 탄핵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찾아갔습니다. 지도부는 산불 피해를 의식한 듯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게 보이질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이십니까?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번 주말에도 서울 대우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이후 첫 번째 주말 집회인데 서울 도심에서만 신고된 인원이 42만 명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수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 앞에서 탄핵안 기각과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게 엉망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윤 대통령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조속한 탄핵 인용을 주장했습니다. 헌재에서 빨리 일단은 탄핵을 시키고 그래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가 후퇴가 되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밀리면서 탄핵 찬반 집회도 갈수록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내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판결 후 첫 주말이란 점에서 양측의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반대 단체들은 이 대표의 무죄를 강력 비판하며 대대적인 새 결집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 면세점 앞에서 세이브 코리아는 같은 시각 여의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해온 비상행동은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탄핵 촉구 집회와 범시민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촛불행동은 2시간 전부터 안국역 1번 출구에서 집회를 한 뒤 합류할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릴 탄핵 찬반 집회의 신고 인원은 4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20여 명을 배치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한편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며 안보 분야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간 야권 일부에선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게 아니라는 천안함 음모론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 여기에도 단호히 선을 그었죠. 이 대표는 이후 다시 산불 현장으로 복귀했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법정에 또 가지 않아서 300만 원에 이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또 부과됐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선거법 2심 판결 직후부터 사흘째 영남 산불 현장을 지키던 중 기념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북한 도발에 맞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을 기억한다며 희생장병을 추모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산화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서해상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중국도 직접 겨냥하며 국가 안보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서해는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여전히 순환 중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민생과 실용주의를 내걸고 외연을 확장해온 이 대표가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취약점인 안보 분야에서도 우클릭하는 모습입니다. 당내 일각에 여전히 존재하는 천안함 음모론과 관련해 일부 유족의 항의도 나왔는데 민주당은 국가가 결정한 것에 대해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고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불출석해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다시 영남 산불 현장으로 복귀해 민심을 살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산불 피해 현장을 간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2심 무죄를 받은 날 곧장 안동을 찾았는데 오늘은 경남 산청의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로 달려갔습니다. 네.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분석 자주 내려오세요. 제가 옛날에 이거 많이 왔었어요. 벌써 사흘째 산불 현장을 찾은 건데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며 안보 우클릭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국민의힘 지도부도 산불 피해 현장에 갔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쌍권으로 불리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식구가 깎여갖고 여러 숟가락 가지고 못하는데 가보면 맛도 못. 다 도와드릴게요. 예, 다 해서 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방문인데요. 아무래도 경북 지역이 여당 지지세가 우세하다 보니까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많으십니다.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예, 우리 박준수 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7명 와가지고 막 그냥 여기서 욕하는 거 아니야? 왜 도와주러 왔는지 욕하면 안 되지. 예.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대권 주자가 저렇게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뭐 조용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안철수 의원 그리고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민 대피소를 찾긴 했습니다. 네. 오 시장은 여기에서 노란 조끼 입은 원희룡 전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함께 현장으로 가기도 했는데요. 다만 사흘 연속 광폭 행보를 하는 이 대표와는 사뭇 비교되는 일정이 맞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기약 없이 길어지고 당내에서 기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잠룡들이 설 자리가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오 시장, 한 전 대표, 그리고 안 의원 등 찬탄파들이 더 난처해졌는데요. 이 탄핵이 인용되면 책임론과 함께 당내 비난을 한 몸에 받을 거고 기각이 된다면 입지는 더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반탄파들은 당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조기 대선 언급은 꺼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대놓고 대권 행보로 비칠 수 있는 일정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여권 잠룡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희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명 배우 한지민 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남긴 3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해당 여성은 한 씨와 한 씨의 지인들까지도 이런 악성 게시물을 읽을 수 있도록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배우 한지민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SNS에서 자신을 향해 지속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남긴 작성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겁니다. 이후 경찰은 해외 기관과 공조한 끝에 30대 여성 A씨를 특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서 10월 출연하는 영화에 회방을 놓겠다, 입을 닫아라라는 등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글 19건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글을 한 씨와 지인들까지 볼 수 있게 지인들의 계정까지 태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지민 씨에 대한 비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화를 망치게 할 건데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심각하고 정말 위험비하가 너무 심각했어요.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도록 정했지만 현실은 소액 벌금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수 수지와 배우 한예슬에게 악성 댓글을 남겨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은 네티즌은 각각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만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다른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학습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한지민 씨 소속사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울산대 의대생들도 돌아옵니다. 서울대와 연고대에 이어 일단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한 건데 그런데 정작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이 제적되는 걸 막을 권한도 자격도 없는 전공의와 의사협회는 무작정 미등록 휴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팔 한 짝 내놓는 그런 각오도 없냐고 겁박까지 하고 있는 건데 당신들은 그래도 의대 졸업장은 있지 않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가 오늘 예정된 재적 처리를 이달 말까지 전격 미뤘습니다. 뒤늦게 복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밀려들면서 추가 복귀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대신 등록 후 수업 거부를 방지하는 단서 조항을 복학 원서에 달았습니다. 탄로는 80%는 넘을 테고요. 저희 복학원에도요. 수업에 참여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서울의대는 어제 등록을 마감했는데 사실상 전원 복귀했고 울산의대도 돌아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복학 시한에 다다른 가톨릭의대도 휴학생 과반이 복귀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의대도 막판 등록이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강경파인 전공의 단체는 흐름을 차단하기 급급합니다.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냐며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 대열에서 이탈한 복학생들을 저격한 겁니다. 의사협회는 의대생 재적을 산불 재난급에 빗댄 데 이어 미등록 휴학을 애둘러 압박했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와 겹쳐 전국의 의과대 학생들에게는 재적이라는 재난적 상황이 눈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어떤 결정이든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 기득권 단체가 학생들을 의정대치 전선으로 내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의대 총장협의회는 의사협회도 학생들이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백주부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난해 말 야심차게 상장했지만 구설이 끊이지 않았죠. 주가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백 대표가 상장 후 첫 주주총회에 직접 나와서 첫 주총은 잔칫날이 되어야 하는데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사과해야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1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주주 앞에 섰습니다. 주주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눈 백 대표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상장하고 나서 잔치날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잔치날이 사실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상장 직후 백캠의 품질 논란을 시작으로 농약 분무기 사용과 원산지 표기 오류 등 잇따라 구설에 올랐습니다. 상장 첫날 6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주가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국 백 대표가 직접 주총장에 나와 사과하고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소소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백 대표의 공식 사과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더본코리아 주가는 4% 반등했는데 주주들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필리핀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여객기가 15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장이 여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승객 135명은 타지에서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필리핀 클라크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G708 비행기. 하지만 이 비행기는 뜨지 못했습니다. 출발 직전 기장이 여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샅샅이 뒤져봐도 여권은 나오지 않자 항공사는 다른 기장을 현지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여권을 찾았지만 대체 기장의 운행 준비를 위해 비행기 탑승 시간은 무려 15시간 넘게 미뤄졌습니다. 비행기에 탄 승객은 모두 135명. 아시아나항공 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들께는 현지 호텔을 제공했으며 대체 운항 승무원 준비에 지원 운항했습니다. 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지난 2019년에도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려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기장의 여권 분실로 11시간가량 지연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곳곳에서 다리가 끊기며 강으로 내려앉았고 건설 중이던 빌딩이 붕괴되며 40명 넘게 매몰되기도 했죠. 이곳은 유라시아판과 인도판 경계에 위치해서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업자들이 뒤를 돌아보더니 재빨리 대피합니다. 곧바로 건설 중이던 30층 높이의 고층 건물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폭삭 주저앉습니다. 인근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고층 건물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현지 시각 12시 50분쯤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태국 수도 방콕에 강한 충격이 발생해 건설 중이던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이 건물 붕괴로 최소 43명이 매몰된 것으로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강한 충격에 방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빌딩 꼭대기 수영장의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Oh my gosh, look at that pool water. We're having a hurricane. We're having an earthquake. That's pool water coming down.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길거리로 대피했고 불안감에 한동안 건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Immediately there was screaming, there was a lot of panic. I just started walking calmly at first, but then the building started really moving and yeah, a lot of screaming, a lot of panic, people running the wrong way down the escalators. 진앙지인 미얀마에서는 다리 곳곳이 끊겨 강으로 내려앉았고 건물 곳곳이 처참하게 기울어졌습니다. 미얀마 내 인도판이 북동쪽의 유라시아판으로 이동하고 있어 충돌하면서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2000년대 이후만 하더라도 2011년 지진으로 인해 150명 넘게 사망하는 등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10여 차례 넘게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유적지가 파손된 바 있습니다. 미얀마와 태국의 사상자와 피해 규모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 미얀마와 국경을 맞닿은 중국에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통탄 태국 총리는 미얀마 강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 등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른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공격이 이어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에 대한 방화를 테러로 규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이번엔 30대 한국계 남성이 방화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경찰이 이 남성이 CCTV를 총으로 쏘는 등의 범행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8일 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테슬라 수리센터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남성이 등장합니다. 곧이어 CCTV 2대를 향해 총을 쏘고 정문에는 분홍색 스프레이로 저항하라는 문구를 칠합니다. 이어 주차된 차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해당 남성이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테슬라 차량 5대 중 3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전소됐습니다. 용의자는 한국계로 추정되는 36살 폴킴 씨로 화염병을 던져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SNS를 근거로 김 씨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단체 등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There's nothing courageous or noble about firebombing private property and terrorizing your local community. 같은 날 캔자스시티의 테슬라 판매점에서도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불에 탔습니다. 테슬라 차량을 향한 잇따른 방화는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한 반발로 분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테슬라에 대한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연방수사국에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1994년 북한을 46년 동안 장기 통치한 김일성 주석이 숨졌을 때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이 일었었죠. 당시 펼쳐졌던 긴박한 외교전을 엿볼 수 있는 외교 문서가 3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던 만큼 사망 원인을 두고 각 나라의 분석도 엇갈렸는데 먼저 강재묵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994년 남북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김일성 북한 주석이 숨졌고 당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였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경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은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30년 만에 공개된 외교 문건을 보면 중국 관계자는
핵 문제 협의를 위해 82세의 노인으로서는 지나치게 몸을 혹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상당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심장에 무리가 갔을 것으로 봤습니다. 김정일과 의견 충돌로 흥분 상태에서 수면 중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언급한 당시 중국 정부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타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주중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은 남북 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김일성의 사망을 촉진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김일성 대학 출신인 게오르기 미토프 전 주한 불가리아 대사대리도 김일성 주석이 자연사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30년 경과 외교 문서는 2,500권, 38만 쪽 분량으로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30년 만에 공개된 외교 문서 38만 쪽엔 김일성 주석의 사망 당시 막전 막후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 펼쳐진 총성 없는 외교전,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일성 주석이 숨졌을 때 아무래도 후계 구도에 관심이 쏠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식 후계자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맞은 죽음인 만큼 아들 김정일의 승계가 확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당시 중국은 비교적 빠르게 김정일 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아들, 즉 김정일과 관련해 따로 김일성의 부탁을 받은 덩샤오핑 역할이 컸던 것으로 이번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네네. 반면 미국 측은 김정일에 대해 약간 멍청하고 어린애 같아 지도자로는 부족한 것 같다며 혹평을 남겼습니다. 당시 미 국가정보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수년 안에 김정일 반대파가 김정일을 제거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 내부 체제가 위기에 봉착할 거라는 견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 주석의 죽음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당황스럽긴 했겠지만 그래도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굉장히 당황해했다면서요. 맞습니다. 해외 일부 북한 공관에서는 김 주석 사망 사실을 모르거나 또 믿지 않았습니다. 네. 주 베트남 북한 대사관은 베트남 현지 매체가 김 주석의 사망을 보도하자 터무니없는 날조라며 항의를 한 것으로도 네. 확인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의 기사를 내밀고서야 상황은 진정됐는데요. 또 7월 9일 새벽 독일에 있던 한 언론인이 현지 북한 대표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김 주석의 사망 사실을 묻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북한 관계자는 남반부 기자가 사실무근의 낭설을 이야기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다시 전화를 걸자 북한 관계자는 평양으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고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예, 당시 김일성 주석이 숨졌는데도 그런데 대외적으로 조문 사절단을 일절 받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도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당시 평양 주재 외교단 전원을 주석궁으로 불러 조문록에 서명하도록 조치했지만 외국 사절은 일절 받지 않았는데요. 네. 이 외교 문서에는 이와 관련해 사절단의 급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미리 받지 않는다 한 것이라는 분석을 담았습니다. 급이 낮을까 봐. 맞습니다. 어느 직급의 인사가 국가를 방문하냐에 따라 국제 관계에서 많은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죠. 네. 이 방문과는 별개로 각국 대사관에서는 북한 측이 절박하게 조전을 부탁했던 일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멕시코 외무성 국장은 북한 대사가 대통령의 직접 서명이 담긴 조전을 보내줄 것을 집요하게 요청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조전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 북한 대사가 직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절박한 상황인 것으로 짐작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김일성 주석의 죽음에 그렇게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 멘토링 축제 MBN Y포럼이 올해는 고려대를 찾았습니다.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물들여보라는 연사들의 진심 어린 조언이 청년들에게 기쁜 울림을 주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신만의 색깔로 다채롭게 세상을 물들여보자. 올해 Y포럼은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로 막을 열었습니다. 첫 연사로는 최연소 대한민국 체육 대통령이 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나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한 번 더, 1시간 더 고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이 꽃길. 운동선수 출신 유튜버 추성훈과 심으뜸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진리를 본인들의 경험에 비춰 진정성 있게 전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흘려가는 거예요. 잡는 사람이 찬스 잡아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레드 헬리콥터 창립자 제임스 리와 가수 르세라핌의 허윤진은 그럼에도 세상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사랑을 하는 거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보다 행사장 규모가 훨씬 커졌는데도 객석은 강연을 경청하는 청년들로 가득했습니다. 미미민우와 강하영, 띠, 뉴진스님 등 MZ세대 맞춤 크리에이터 연사들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라. 젊은층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해주신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Y포럼은 장학금 1,000만 원이 걸린 정답 없는 퀴즈쇼와 조만한 운동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들이 함께 진행돼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해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야구가 올 시즌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뜨거운 인기에 크보빵 같은 연계 상품도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는데요. 프로야구의 빵빵한 인기,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인데도 북적북적 잠실야구장 앞이 인산인해입니다. 지난 주말 개막 2연전을 시작으로 평일까지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프로야구 흥행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야구를 좋아했었는데 그때는 티켓을 구하는 게 이렇게 안 힘들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도 확실히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야구 인기가 팔아치우는 건 야구장 좌석만이 아닙니다. 한 제과업체가 KBO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은 출시 3일 만에 100만 개가 팔리며 그야말로 초대박. KBO 9개 구단의 특징을 담아낸 빵과 선수들의 사진이 담긴 탈부착 스티커 띠부실이 팬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친구들이 이거 띠부실 이거 영상도 깡하는 걸 찍고 하는데 응원하는 그 팀을 찾으려고 계속 빵을 사는 걸 자랑하고 하니까 더 사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매장에 빵이 입고된 지 겨우 30분 남짓 지났는데요. 벌써 이렇게 매대가 텅텅 빌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이 있어서 내부에서 좀 놀라는 것도 있고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장년층 세대한테도 이 크보빵과 띠부실이 재미난 문화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부분이 야구만 엮이면 품절 대란을 빚다 보니 KBO를 향한 협업 러브콜은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해 한 편의점에서 출시해 품귀 현상이 벌어졌던 선수카드는 올해도 소비자 곁을 찾을 예정이고 각 구단 마스코트를 활용한 음료 제품이 출시되는가 하면 영화관에서 경기를 생중계하기까지 스포츠를 넘어 문화가 된 프로야구가 빵빵한 인기로 2년 연속 1,000만 관중 시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지난 밤사이 찬바람이 불어와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말에는 날이 더 쌀쌀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 낮에도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 차례 비가 내리긴 했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전주가 0도, 대구 3도로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4월로 접어든 다음 주에는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